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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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이었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요.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을 추정해서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적더라도 이 평가소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족의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의 뭐 나이, 뭐 소득, 재산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이 사람 한 이 정도로 살겠다라는 걸 추정해서 소득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보험료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네. 이 평가소득 자체가 없어져서 특히 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아주 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네. 500만 원 이하의 그 지역 가입자, 우리 그 대표적으로 그 송파구의 그 세모녀, 세모녀 사건 때 그 그 세모녀, 세모녀. 이 세모녀가 연 그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보험료는 이 평가소득 기준에 의해서 거의 한 5만 원 좀 안 되는 돈이 그렇죠.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3,000원, 최저 그 보험료는 13,000원만 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도 반가운 소식이 이 대부분 지역 가입자의 그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아하, 네. 자동차 보험료 부분을 보니까요. 네네.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또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뭐 화물, 특수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고요. 네.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게 되는데 2022년 7월까지 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대요. 이 2단계 개편이 실시되게 되면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2단계까지 되면 지역 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55% 인하되는 거라고요. 야, 좋네요. 엄청 많이 줄어들죠. 네. 반면 소득이나 재산 상위 2에서 3%, 재산 가표가 5억 9,7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되고요. 직장 가입자 역시 월급 외에서 고액의 이자라든지 임대소득이 있다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왜 이뤄진 겁니까? 이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아니면 뭐 민간 의료보험료 이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요. 또 네.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네.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의 10가구 중 9가구는 여전히 뭐 암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이 10가구 중 9가구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요. 평균 28만 700원이래요. 아하.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가 나중에 내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에 그렇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약 30%가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치료가 많다는 소리겠죠? 결국 조사 내용을 보니까 가입 상품의 83.5%는 실손보험입니다. 저 역시 실손이나 뭐 암 이런 보험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양 저도 변호사는요? 이 실손보험 가입을 해 있거든요. 네. 다른 뭐 사실 암보험은 저는 아직 가입은 안 해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는 맞아요. 정말 필수라고 추천하고 다녀요. 정말 저는 어젯밤에 사실 보험회사에 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아하. 이제 지급이 된다. 그걸 보면서 아유 내가 얼마나 역시 보험 들기 잘했어. 잘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저도 이제 한 30대 초반에 들었었는데 그때 저도 한 월 30만 원 정도를 냈었어요. 근데 이후에 저는 이제 설계하시는 분한테 다시 설계를 받아서 제 30대 나이에는 10만 원대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뭐 암이랑 실손보험해서 한 달에 저만
저만 우리 식구 말고 네. 저만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이야. 저도 비슷해요. 아하. 종합보험인데 네. 암하고 뭐 실손 다 되는 거. 그리고 그게 한 10만 원대고 또 애 앞으로 따로. 태아보험 때부터 계속해온 건데 맞아요. 따로 그렇죠. 실손보험 당연히 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실손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좀 미개해서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아이 앞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네. 여기 있는 가구 5가구가 전부 다 지금 민간의료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제도로 평가를 맞아요. 받아요.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 높다. 이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좀 더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민간 의료보험이 좀 건강보험 제도를 좀 보충적인 역할에 그쳐야지 그렇죠. 그 방향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등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뭘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요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법 그리고 소득세법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법입니다. 국민의 질병 그리고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이렇게 그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의료법은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1951년 9월 25일에 제정할 당시에는 국민의료법이었습니다. 근데 1962년 3월 20일에 의료법이라고 전면 개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949년 7월 15일에 제정된 소득세법도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의료비에서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 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대 국회 발의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대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재까지 총 83건이 발의가 됐어요. 네. 처리된 게 25건, 계류 중인 게 58건인데요. 58건 중에 우리는 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의료법은요. 현재까지 87건이 발의가 됐고 24건이 처리되고 6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은요. 보험료 특별공제 부분 살펴볼 건데요. 현재까지 89건이 발의가 됐고 20건이 처리되고 69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또 지금 전 국민의 보험 가입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이제 다음 단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네. 이 의료계가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그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유가 바로 올해 각종 의료제도가 개편되는 등 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우리가 문재인 케어. 네, 문재인 케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계대로 또 이 보험사에서는 또 보험사 업계에서도 이 아주 그냥 논란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게 뭡니까? 이 보장성을 강화해준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영역이 많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하. 건강보험이 계속해서 당연히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 왔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이 비급여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보장률도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이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에 적용을 받는 어떤 병들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내용 세부 내용은 뭡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또 긴급 위기 상황에서 이
지원을 강화해주고 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익숙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지 않았나요? 했던 얘기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장성을 좀 강화하고 확장하자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의료 관련법을 다룰 때 소개했던 것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MRI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비쌉니다 이거. 네, 비싸죠.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네. 15세 이하의 아동이 입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추는 것들 그다음에 선택진료 폐지하는 것,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소개한 바가 있고요. 네. 이 밖에도 뭐 치아라든지 선천적 장애 그리고 간호간병, 병실 같은 것들 23개 부분이 세부 대책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지금 꼼꼼히 보니까 이 계획이 만약에 실행이 되고 정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보면은 건강보험 들어봤자 실손 없으면 커버되는 것도 없어. 뭐 감기 정도야 뭐 좀 가능하겠지만 조금만 더 다치게 되면 이거 보장되는 거 없어. 그래서 뭐 치과랄지 아까 말씀하신 MRI 같은 거 의료보험 들고도 내 돈 내고 또 들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보장성 강화 방향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방식 네.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이제 반길 소식인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려면 그 의료비를 덜 걷는 대신에 그렇죠. 그럼 그만큼 미리 보험료를 뭐 더 올려야 우리가 많이 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워놔야죠. 예, 그래야 예. 뭔가 국가에 뭔가 있어야지 네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그러면 이거는 의료 수가가 낮아지는 걸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료비 자체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자체가 다운시키면 또 우는 소리를 하는 쪽은 또 의사 쪽이잖아요. 남편 뭐 울어요? 남편은 늘 울어요. 문제 말고도 늘 울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의료 수가가 낮다고 우리나라 의료 수가 낮다고 의사들이 또 불만 또 많거든요. 이게 또 서비스질 지하로 서비스질 저하로 또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제가 있죠. 아는 많은 의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다 찬성하진 않더라고요. 네. 의료 수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과마다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우는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있겠지만은 들어볼 대목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 시스템에 따르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가 원가의 60에서 70%에 아하. 불과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수가를 덜 받으면 의사들은 뭘 하냐? 비급여 항목을 더 팔아서 손해를 그렇죠.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네. 운영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세한 병원은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그렇죠. 귀 기울일만 하고요. 또 거꾸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의료 쇼핑 같은 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불필요한 입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문제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비급여 의료 항목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자체는 사실 낮아지는 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 의료 질 서비스의 저하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또 다른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민간보험이 또 등장해서 이게 사실 돌고 도는 챗밖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이게 보험료를 당장 좀 그 감기나 뭐에 걸렸을 때 그게 싸진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닌 게 보험료를 또 많이 내야 되고 그쵸. 보장성이 많아질 때마다 근데 좀 들어보면 네. 민간 보험사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환자가 저 같은 경우에 저 여기 병원에서 이거 비급여라고 하면서 8만 원 달래요. 8만 원 보험금 주세요 했는데 네. 근데 병원에서 이제는 10,000원만 내리는 그렇지. 거야.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민간 보험사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과거 비급여였던 항목이 다 급여화되면서 민간 보험회사가 어떤 반사적 이익을 좀 얻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만큼 자기네들이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줄었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이 규모 자체가 지난 5년간 1조 원대에 이릅니다. 원래 그래요? 본인들이 지급해야 되는 게 1조인데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되면서 1조가 준 겁니다. 그럼 민간 보험료 좀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쉽게 할인을 또 안 합니다. 늘긴 늘어도 보험회사가 좀 줄지 그런 맞아요. 측면이 좀 네. 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네네네. 해드릴게요. 보장성 강화 전에는요, MRI 비용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액 비급여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럼 민간보험 급여로 32만 원이 지급이 되고 환자 본인은 8만 원 정도 부담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보장성 강화가 되면 본인 부담이 20%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간보험 급여로 6만 4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네. 그럼 환자 본인 부담금은 16,000원이 되는데요. 결국은 뭐 환자 본인 부담도 줄어들긴 하지만
민간보험의 급여가 확 줄어드는 그러네요. 32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보니까요.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만 유지된다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은 향후 5년간 총 3조 8,044억이 감소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민간보험에 반사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요. 네. 아무리 해도 이거는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미 다 보험료를 냈는데 이 정도의 그 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미 그렇죠.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냈는데 그만큼 지출이 안 된다면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뭔가 조정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을 한번 볼까요? 외국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이 프랑스 민간 네.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비영리 보험이 많다는 게 특징인데요. 아. 왜냐하면 이제 역할이 물론 이득도 내야겠지만 비영리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공보험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문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단체로 가입을 한대요. 나이나 질병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사업주들이 공보험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빈층의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민간 보험도 커버를 해주고요. 아하.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공보험 보장 비율이 77%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 역시 공보험의 보완적인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공보험이 또 튼튼하고 그리고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그 협력 체계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한 거죠. 호주 같은 경우는요, 민영 건강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영 건강보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민영 건강보험이 의료비 보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좀 수행을 할 수 있도록요, 역선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장하고 또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을 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보험이 기본이고 사보험, 민간보험이 이제 보충하고 또 연계되는 그런 어떤 모양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국회에서 어떤 걸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아하. 이런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 민간보험사의 그런 반사적 이익 혜택이 반사 이익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이 관련된 법안을요, 이 여야 모두에서 냈어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연계 법안이 모두 3건인데요. 먼저 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고 관리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29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1월 25일에 윤소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네. 또 지난 2월 7일에는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3개나 나와 있네요. 네, 계류 비슷한 중이에요. 법안이. 네. 맞습니다. 이 3개의 그 법안 모두 공사보험을 연계하자, 그 연계법을 제정하자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김상희 의원과 윤소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보험 연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뒀고요. 네.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의 산하로 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법안 모두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뒀는데요. 네. 김상희 의원과 김종석 의원은 이걸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벌금 규정을 따로 규정을 해놨고 윤소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벌칙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다른 나라 추세이기도 하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계 법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예산이거든요. 건강보험에도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 아닌 뭐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혹시 이걸 함으로써 또 예산이라든지 이게 세금이 많이 들면 좀 걱정스러운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공보험, 사보험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민간 보험사만 배불리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보장성도 확대하고 의료비도 줄인다. 그럼 중간 단계에서 좀 어떤 관리를 위한 법안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같고요. 네. 의료비를 적정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기틀이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를 두고서 환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손보험이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 깨트린다. 그리고 좀 서로 눈치 보는 그런 관계를 만든다. 의료 현장을 좀 각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더 늦기 전에 일단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의료계 저항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네. 대한병원협회가 이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지금 현행 의료법에 그 현황조사 항목이 있는데 이 현황조사 그 규정만으로 이 전체 비급여 의료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이 자료 제출 요구까지 하게 해서 아까 또 그 강제도 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 불필요하다. 이 자료 요구 제출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삭제해야 된다. 빼달라.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정부의 권한이 손해율 상정 방법 이 개선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 점을 두고도 사실은 지금 갑론을박 중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이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좀 제어를 하고 또 이걸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법안의 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권고라고 한다면 권고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거의 안 그렇지. 한다고 봐도 네. 되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이거를 두고 이 당초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하고 연계되는 방안을 이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 등에서 많이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논의를 좀 해가야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보건복지부, 노동자 단체, 시민단체, 또 실무자 협의체 이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건강보험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보일 듯 하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단체, 의사라든지 시민들, 또 정부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보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리 보험도 다리 보험이죠. 있죠. 모 연예인이 가입했던 그럼요. 다리 보험. 엉덩이 보험도 있지 않나요? 엉덩이 보험도 있고 보험도 목소리 보험도 있고 많죠. 골프 보험도 있어요. 골프 가서 다치거나 아니면 골프에서 이제 홀인원 하게 되면 홀인원 하면 막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선물을 주는 거를 보험으로 보험으로? 사서 아. 주는 거. 아, 혹시 여러분 생겼으면 하는 보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해봤는데 네. 커리어 실패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커리어요? 네. 커리어 일부러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마요. 그 취업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데 네네. 뭐 대학원 진학에 실패했다든지 뭐 그 커리어 패스 과정에서 뭐 그런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 뭐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네. 보험급여를 급여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네. 저는 모바일 보험이요. 모발? 네, 저는 이 보험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많죠. 생각해요. 그래요. 이거 되게 맞아요. 좋아할 것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아하. 그때 받는 나의 정신적 충격. 병원에서도 치료 못 해줍니다. 오직 보험금만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집에 누가 상관이 있나 봐요? 가까운 분이 가까운 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건 많이 의사도 아파하세요. 고칠 수가 없는 건가요? 못 고쳐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모발 이게 보험, 모발 좋네요. 네. 정말 보험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네. 찾아봤더니 뭐 드론 보험, 무덤 보험, 뭐 별별 보험이 다 있는데 전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괴로워서 아하. 이 날씨 관련 보험에 관심이 많이 맞아요. 가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뭐 방콕 신세 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외부에서 일하는 직업인데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런 거를 좀 보존을 덮어줄 해주면. 보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인생에 대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 출산과 육아라는 이 큰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숙제예요. 그래요? 네, 첫 번째 출산 육아로 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집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 출산과 육아 관련돼서 굉장히 보험이 다양하다라고 들었는데 그쪽 부분에 또 관심이 사실 생기는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육아 참 어려운 거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걸로 통해서 보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한 명이 이렇게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험료는 싸지고요. 그 위험에 빠질 뭐 교통사고 보험이 또 그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임신은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임신 관련돼서 보험, 출산 관련 보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임방울 변호사님 이 출산하면서 뭐 좀 느낀 거 있습니까? 저는 뭐 임신하면서 바로 뭐 가입했던 보험은 뭐 이제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도 가입했네.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가입한 게 아니라 태아보험이 말 그대로 임신했을 때부터 보험 가입을 약간 합니다. 썩은 것 같아요. 나 괜히 가입해라 해서 가입했는데 그 태아 아니에요.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정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네. 만났던 그 산모 중에 한 분이 네. 이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바로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됐어요. 아. 그럴 때는 이 그럴 태아보험이 때 보장해주고. 굉장히 이제 유용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도 이용한 사람입니다. 저희 태아보험요? 애도 같이 퇴원을 저랑 못 해가지고 아. 네, 태아보험을 같이 가입할 때 어떤 식이냐면은 태아를 가입한 다음에 엄마가 출산 시 위험한 부분도 같이 특약을 넣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엄마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항은 소멸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태아보험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괜찮네요. 네, 그런 식의 보험을 제가 참 가입을 잘 했는데, 만들어놓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득을 보는. 덕을 봤다. 네. 저는 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새롭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임신했을 때는 뭐 산후조리는 뭐 대충 집에서 뭐 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알아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뭐 비용도 비싸고 그렇죠. 뭐 가면은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뭐 그냥 마사지 받고 뭐 이렇대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산후조리의 중요성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저는 막판에 이제 산후조리원 행을 결정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 산후조리의 중요성이요. 특히 저처럼 요새는 특히 고령 산모가 많잖아요. 네. 20대 출산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30대 이상 출산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후조리가 얼마나 이 여성에게 중요한지 산후조리 잘못해서 정말 굉장히 그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 이거는 임신 출산의 이 거의 그 핵심은 산후조리에 산후조리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산후조리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 낳고 하길래 한다고 하길래 그냥 집에서 해라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마 집에서 했는데 이렇게 맞아요. 한 적이 있었어요. 섭섭해하지 않던가요? 뭐 한다 하니까 뭐 결국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비용이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도 주변에 다들 산후조리원 가니까 이제 저도 뭐 나중에 가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왜 그 산후조리원을 망설였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용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결정한 것 중에 또 큰 이유가 이제 그 제가 출산한 병원과 가까운 곳에 이제 산후조리원을 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아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병원에 다닐 수 있게 하려고. 옆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출산한 병원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뭐 다른 거 고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병원과 가장 가까운 산후조리원을 택했는데요. 그 산후조리원이 다행히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네. 알려진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주 조금 넘게 있었는데 네. 한 450 정도 들었나 와. 싶었어요. 네, 그 정도. 상당히 저는 사실은 우린 애 둘인데 둘 다 똑같은 곳에 산후조리를 네. 했었어요. 비용이 저도 한 대구인데 한 200~300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여관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의 느낌이었어요. 네, 네. 충분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음. 뭘 해준다고 그래 돈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네. 마사지 받고 뭐 이게 다인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비용이 드는 뭐 그런 게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 그 산후조리원에 있는 이 시스템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을 네네. 이제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와주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근데 똑같아요. 비싸죠? 아니요. 가격은 더 저렴한데 그 산후조리를 해주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하. 예,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뭐 마사지를 조리사가 해주시고 네. 그건 똑같은데 그게 단지 집인 거고요. 오.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움직여야 되는 건 있겠죠. 산후조리원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성비 말씀도 하셨지만 워낙 고급화 전략 많다 보니까 추구하고 있고 상업화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문제는 이건 선택이라 치지만 부모님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조리원 행을 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산후조리는 꼭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싼 비용이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좀 따져보니까 좀 싼 데서 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하게. 또 옛날이잖아요 그때. 그쵸, 옛날이잖아요. 그죠. 2000년 벌써 초반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15년. 아 그래 우리 애가 중학생이니까 저 깜빡 잊었어요. 네. 그런데요. 네. 우리가 지금 말씀 안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비용에서 안에서 마사지를 또 받잖아요. 비용이 추가돼요. 마사지 산후 공짜 마사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추가가 되는데요. 그 산후조리원에서는 외부에 못 나가게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 마사지는 그
출산 후 2주 내에 하는 게 좋다고 꼭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마사지를 권유하니까 그것까지 받으면 또 수백이 추가가 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네. 출산 후 산후조리 중요하죠. 네. 산후조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큰 문제인데 벌써 저도 그냥 몇백이잖아요. 실제로 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으로 0세에서 만 3세 영아를 둔 여성 24.3%가 산후조리에 4주간을 이용을 했는데요. 4주간 산후조리에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요. 네. 그 중에서 또 3.6%는 500만 원 이상이 3.6%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 수밖에 높다. 없고 네. 실제로 말씀하신 이 같은 조사에서 여성의 84.4%가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부모님한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조리원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신 분도 15% 되는군요. 아, 그래요? 신기하죠? 부담스럽지 네. 않은 사람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야, 저도 생각해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긴 네. 한데요. 왜 그때 이게 이 정도면 다수의 위험이 있고 그런 확률이 높으면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보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임신이나 출산 이 진료비에 대해서 부가급여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요? 네.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한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피부양자가 임신이나 아니면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50만 원의 이제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아하. 진료고 산후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이 산후조리는 빼고 앞뒤로 지급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 산후조리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아니죠, 거잖아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건데 건너뛰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적용을 안 해준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되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공 좀 저렴하겠죠. 최근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출산 과정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또 산후조리원 도우미를 바우처 제도로 해가지고 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좀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 좀 국한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다가 좀 막히면 항상 알아보는 것이었죠. 먼저 잘하는 곳. 네. 외국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우리가 주로 북유럽 쪽을 많이 많이 봅니다. 보죠. 북유럽이 차기 담고 좋아요. 싶어요. 그러니까요. 북유럽 얘기해 주세요. 네, 네덜란드 한번 오늘은 볼게요. 네덜란드. 네, 오늘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우리나라 이 산후관리소와 비슷한 그 직업이요. 네. 이름이 예뻐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모성 돌봄 조력자예요. 좀 좋다. 네, 모성을 돌보는 조력자인데 중요한 건 다 아십니다. 산모의 건강.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네. 이거를 조산사한테 보고한대요. 그리고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가사일은 물론 다른 자녀들 있잖아요. 네. 둘째를 낳는다면 첫째. 첫째. 이렇게 다른 자녀를 돌보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네덜란드 산모의 90% 이상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대요. 물론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 공짜입니까? 노르웨이도 이 북유럽이네 또? 또 북유럽입니다. 네. 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참. 다 무료인데 출산급여의 일부로 네. 무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을 한대요. 출산급여를 일부러?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네.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형태로 산후조리를 위한 모성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산후조리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서 받을 수 있고 네. 다 무료로 할 수 있다면 애 낳고 싶겠어요. 그렇죠. 산후조리 혜택 받으려고 출산율 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산후조리가 꼭 필요한데 이 산후조리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또 실시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 과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 절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이고요. 네. 지난 1월 16일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으로요. 네. 이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 그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 그 비용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이 있어요. 야, 이거라도 있었으면 그거 좋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좋네. 그래서 네. 출산 비용에 대해서 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서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9월 8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네.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물론 산모들이 회복을 잘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아이가 사실 갑자기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바로 치료를 해주고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후조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으로 좀 바꿔서 보험급여가 좀 실시가 되면 좋겠다.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집에서 뭐 하는 분들도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아예 안 하는 분들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뭐 미국 해야죠. 같은 경우에는 애 낳고 바로 막 치즈케이크 먹고 아이스크림 네, 먹고 이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까 미역국 먹어야죠. 미역국 미역국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몸을 좀 관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꼭 필요한 것 같고. 본인이 좀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라도. 법안 통과될 때까지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되면 좀 해볼까 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임신 출산까지는 좀 커버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산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 방식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좀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야, 이미 보험급여라는 게 참 좋은 데가 쓰면 좋은데 글쎄요. 저는 또 북유럽에서 쓰고 있는 방식 중에 우리 급여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센터를 국가가 좀 만드는 것도 저는 그게 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만들어서 방식이. 그냥 이거 좀 저는 이상하긴 한데. 보험급여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그죠.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당장 이야기해도 산후조리원이 그 수백만 원인데 그 네. 수백만 원 다 나올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50만 원 나온다. 그게 그렇게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문화된 인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만든 어떤 그런 센터. 산후조리센터, 네. 국립산후조리센터. 그리고 그런 거 좀 많이 만들었으면 그 많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납니까? 아닙니다. 망했죠. 뭐 어디서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건 아니고. 네, 산후조리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또 이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가 꾸준히 논의되는 분야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바로 한약. 한약이에요. 한약. 이게 19대 국회에 이어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 중인데요. 한의학이 서양 의학과는 좀 달리 네. 약의 비중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에서는 지금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이나 이런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에 미충족 의료가 발생되고 있어서 미충족 의료? 네, 네. 한약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청년 한의사의 성명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약. 네. 이게 제가 출근할 때 이제 전에 살던 집 앞에 네. 꽤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한의원 문 열지도 않았는데 막 노인분들 줄을 서 계세요.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셔서 먼저 받고 싶으신 거죠. 아. 그래서 그 장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 한의원 이용 비율이 노년층이 높구나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방 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고 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일반 국민의 73.8%가 한방 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나왔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이 90.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86.1%, 40대도 77.7% 순으로 이렇게 높은 연령대가 있을수록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저희 때보다는 한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더 한약을 더 많이 네. 먹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너무 써서 이렇게 딱 마시면 그 사탕을 알사탕.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몰래 버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써서.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지금 좀 이렇지만 어릴 때 너무 허약해서 어머니가 항상 한약을 지어줬었는데 그 한약을 먹고 나면 돼지가 되고요. 그래서 또 빠지기다 보면 고시 공부할 때도 한약을 또 지어줬어요. 그렇지. 그거 지금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시 공부 이후에 지금 이 몸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는 한약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약을 먹으면
살찐다. 살이 찐다. 어때요? 우리 양진 변호사는 한약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한약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일단은 한약을 먹으면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거 안 먹으면 다 건강해져요. 맞아요.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네. 저는 의지가 박약해서 늘 한약을 먹으면서 다른 것도 다 먹기 때문에 네. 근데 돈이 아까워서 잘 안 먹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네. 보통 이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확실히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거든요. 공진단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왠지 기운이 솟는 것 같고 네. 막 공도 잘 맞는 것 같고 골프 칠 때요, 그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먹어본 게 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앞두고 총명탕을 같은 걸 먹었네요, 저랑. 먹었는데 그렇게 합격하고 싶었어요? 그게 똑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저도 됐어요. 네. 아니 진짜 총명탕 아무 효과가 없구나.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한약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지금 뭐 잘 모르겠다 하시고 저기는 효과 많다 하시고 또 제 몸이 한약의 증거예요. 네. 이렇게 찝니다. 한약의 증거예요. 이렇게 제가. 우리도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간 이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랑 대한의사협회, 즉 양약과 한약업계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네, 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약이 우리 몸을 살리는 근본 치료고 또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어서 노인들이 지금 선호한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하다 이거고요. 네. 의사협회 측은 한약은 성분명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이번 기회에 다시 검증받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 지난해 말에 이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조사 결과에서 네. 본 것처럼 한방의료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 점점 빠른 속도로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네. 이 한약, 이 첩약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실시를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이 보장성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결국에는 의료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에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약을 먹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보험급여를 지급해주자. 당장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매 분기마다 그 계절마다 한약을 드세요. 혜택을 바로 볼 것 같네요.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는 뭐 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 뜸이라든지 한방치료 중에 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를 이제 한정을 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 좀 강한데 다른 한약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전반을 몸을 전체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못 믿겠다. 성격. 못 믿겠다. 애매한 것 같다. 아하, 네. 그렇죠. 애매하다. 저는 한약은 네. 제 경험상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떨어졌다고 그렇게 막. 아니 아니라 네. 아파서 먹을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그쵸. 뭐 기운이 허해졌을 때나 이럴 때 주변에서 먹는 걸 봐서 그 건강기능식품 느낌이 들어요. 한약은 그렇죠. 약이라는 느낌보다. 약보다는 보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이 되려면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게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약 같은 경우는 약간 허할 때 보충시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약의 어떤 기본적인. 근데 저의 몸 자체가 한약의 몸이에요. 증거입니다 이게. 네. 양진 변호사는요? 저는 뭐 물론 이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하지만 조금 저야 한약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분화를 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좀 추려지지 않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죠. 조금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양 변호사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나는 양약 대신 한약 먹고 싶어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커버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급여 보전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약
먹을 거 더 먹게 되는 뭐 좀 과잉 진료의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잘 먹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한번 통과가 됐어도 좋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오늘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우리 보장성 강화 얘기도 좀 했고요. 산후조리 보험 또 우리 나중에는 한약 보험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거, 나라가 나의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그 든든함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의 의료보험이 무너진 것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그렇죠. 보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조금 구멍들 다 메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보험 자체가 미국의 완전 사보험, 또 영국이나 그 유럽의 완전 공보험, 우리나라 보험이 참 적절한 중간지대의 보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또 법안,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메꿔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달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보수가 변동되면은 그 연말정산 보험료를 추가로 추가로 납부해야 되시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액수가 크다 보면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 안에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할 때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서요, 올 4월에 고지 예정이 2017년 보수 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회 분할돼서 고지가 되고요. 알아서 고지된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거나 아니면은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나 5회 싫어. 한 번에 낼래. 일시 납부할 수도 있고요. 10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8회 낼게요. 9회 낼게요. 좋다. 네,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간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보험료 자체가 일시에 지금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자나 또 어떤 사업자가 부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납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직장인은 매달 수입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 수입이 고정돼 있다 보면 지출도 이 고정된 항목이 그렇죠. 있는데 갑자기 목돈이 나가면 당연히 부담인데요. 뭐 분할된다니 뭐 당연히 찬성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원래 내야 할 돈이잖아요. 보수가 네. 조정된 거니까 임의로 가져갔다가 더 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내면 더 아까워요.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다가 폭탄까지 맞으면 폭탄까지 맞으면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동안 제도 몰라서 신청 안 하면은 분할 납부 못 했는데 조정된다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잘 되고 보험 제도도 잘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권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